이 주요 스트림 지난 시간에 앞부분 했는데 뭐 복습 겸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합시다. 스트림, 입력 스트림, 출력 스트림. 이게 데이터가 졸졸졸졸 흘러 내려오고 흘러 나간다,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간다. 시냇물, 스트림. 그래서 입력 스트림, 출력 스트림이라는 개념이 프로그래밍 분야에 있고, 이건 한 50년 전 C 언어부터 시작된 개념이에요. 또 데이터가 흘러 들어오는 입력 스트림, 데이터가 흘러 나가는 출력 스트림. 그래서 입력 스트림, 출력 스트림, 파일에서 입력을 받는 것도 입력 스트림이고, 네트워크 통신에서 입력을 받는 것도 입력 스트림이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미지를 읽어 들으는 것도 입력 스트림이에요. 아무튼 외부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 것이 다 입력 스트림이야. 파일도 디스크니까 외부 장치라는 건 CPU하고 메모리를 제외한, CPU 메모리를 제외한 나머지 장치들은 다 외부 장치. 디스크, 통신, 또 데이터베이스 등등등 어디선가 데이터를 가져온다. 이게 입력 스트림. 또 어디론가 데이터를 출력한다. 출력 스트림. 파일이든 통신이든 뭐든. 자, 그런데 다형성. 이것도 역시 C 언어부터 시작됐는데, 다형성. 그게 파일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받든, 네트워크 통신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받든, 입력받는 방법, 구현 방법이 같아요. 완전히 같으면 객체지향 다형성이고, 완전히 안 같고 약간 유사하면 객체지향 다형성까지는 아니지. C 언어는 객체지향 다형성까지는 안 갔어요. 그냥 유사하게만 만들어 놨지. 그런데 객체지향 언어는 파일에서 데이터를 입력받든 네트워크 통신에서 데이터를 입력받든 완전히 동일한 코드로 입력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다형성이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다형성을 구현하려면은 이렇게 부모 타입의 변수에 자식 타입의 객체를 대입해서 사용해야 되죠. 여기 지금 도그 클래스가 있고 캣 클래스가 있고 부모 타입이 애니멀, 이게 부모 타입이야. 그래서 다형성 구현이라는 것은 첫째, 부모 타입이 있어야 돼. 애니멀 타입이 이 경우에는 부모 타입이고,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들이 부모 타입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부모 타입이 클래스라면 extends, 부모 타입이 인터페이스라면 implements. 자, 여기 애니멀은 인터페이스니까 implements. 도그도 애니멀을 implement 했고, 캣도 애니멀 타입을 implement 했죠. 이렇게 부모 타입, 자식 타입. 그 다음에 부모 타입의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이렇게 다 재정의해야죠. 부모 타입의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 자, 마지막으로 부모 타입의 변수에 자식 클래스 객체를 대입해서 메소드 호출해야 돼요. 여기. 그래서 도구 객체를 new에서 만들었지만 애니멀 타입의 변수, 부모 타입의 변수. 여기도 run 메소드도 부모 타입의 변수로 hello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세 개의 조건을 다 구현했죠. 그러면 이게 다형성 메소드 호출이에요. 이걸 세 개를 다 이대로 해야 돼.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다형성 메소드 호출이 아니에요.
부모 타입이 없다던가 아니면 부모 타입의 메소드를 재정의한 게 아니라던가 아니면 자식 타입의 변수로 메소드를 호출했다던가 3번 부모 타입의 변수가 아니라 도구 타입의 변수로 메소드를 호출했다던가 자, 1, 2, 3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다양성 메소드 호출이 아니고 자, 되돌아가서 자, 입력 스트림, 출력 스트림 객체지향 언어의 입력 스트림과 객체지향 언어의 출력 스트림에는 다양성이 잘 구현되어 있고 자, 그렇다면 부모 타입이 있겠고 부모 타입의 메소드들이 있겠지. 자, 그 부모 타입이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인터페이스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부모 타입의 메소드들이 뭔지를 이제 외우고 사용법을 외우면 돼요. 그러면 모든 자식 타입 클래스들의 그 메소드가 다 있는 거야. 그게 파일 입출력이든 네트워크 통신 입출력이든 사용 방법이 같아요. 그게 다양성의 장점이죠. 그렇지 않고 다양성을 완벽하게 구현하지 않은 C 언어 같은 걸로 구현할 때는 파일에서 입출력하는 구현이랑 네트워크 통신 입출력하는 구현이랑 좀 달라. 비슷하긴 한데 달라. 그래서 파일 입출력 공부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네트워크 통신 입출력 따로 또 공부해야 돼. 또 데이터베이스 입출력도 또 따로 공부해야 되고 이게 불편하지. 공부할 게 많죠. 대신 장점 다양성 있는 객체지향 언어보다는 C가 불편하긴 하지만 사용법도 다 다르고 해서 그렇지만 빠르죠. 불편하게 힘들게 구현하되 높은 성능이 필요하냐? 그러면 C 언어로 가야죠. 그 정도로 높은 성능까지는 필요 없고 편하게 쉽게 빨리 구현하고 싶다. 그러면 객체지향 언어인 거고. 뭐 성능 굉장히 나빠도 좋아. 무조건 빨리만 구현하고 싶다. 그러면 파이썬 같은 스크립트 언어예요. 이게 가장 느리지만 가장 구현이 편한 파이썬 같은 스크립트 언어. 그리고 굉장히 빠르지만 구현이 좀 불편한 C 언어. 그 중간에 자바 같은 언어, 또 뭐지? 코틀린, 자바, C샵 같은 언어가 있는 거예요. 적당히 빠르고 적당히 편하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인풋 스트림 인터페이스, 아웃풋 스트림 인터페이스를 공부해야죠. 그 메소드들이랑 사용법을. 그러면 그렇게 공부한 이 사용법은 파일 입출력할 때의 사용법이나 네트워크 통신 입출력할 때 사용 방법이 같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개념, 문자 인코딩. 문자 인코딩 개념을 잘 모르면 쉽게 말해서 한글이 깨지는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또 그 맥 쓰는 학생들은 그런 거 경험해 봤을 텐데 맥의 한글 인코딩하고 윈도우즈의 한글 인코딩이 미묘하게 달라서 맥에서 파일 같은 거 이렇게 윈도우즈로 보내면 가나다라 아야 어여가 다 분해되어 있지. 인코딩이 일치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인코딩 문제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한글이 깨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인코딩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예를 들어서 여담이지만 파일명 인코딩을 정규화하는 그런 간단한 파이썬 스크립트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과제 같은 거 제출하면
LMS 같은 데에다가 과제 같은 거 제출하면 교수가 다운로드 받으면 학번별로 이렇게 쭉 압축 파일이 생성되고 디렉토리가 생성돼서 이렇게 쭉 파일들이 한꺼번에 여러 학생의 파일들이 다운로드가 돼요. 근데 거기에 요즘은 맥으로 그 과제해서 제출한 학생들 많잖아. 그러면 그 한글명이 그 맥에서 다 이렇게 가나다라, 아야어여 그 자소가 분해되어 있는데 그걸 일일이 손으로 맞추는 거 귀찮잖아. 과제 파일이 한두 개도 아니, 학생이 한두 명도 아니고 과제 파일이 한두 개도 아닌데. 자, 이거 간단한 파이썬 스크립트로 디렉토리와 그 아래 다 뒤지고 다니면서 파일명을 읽어서 이 디렉토리가 맥이구나 아는 방법은 요런 거 있으면 맥 디렉토리지. 그래서 맥 디렉토리고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 그 파일명을 정규화하는 정규화가 맞아요. 맥이 그러니까 유니코드 인코딩을 맥이 안 지킨 것도 아니지만 정확히 지킨 것도 아니라서 유니코드 인코딩 파일명을 유니코드로 인코딩했다면 윈도우즈가 맞아. 맥 인코딩이 틀렸다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정확하게 지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깨지는 거예요. 자, 그걸 맞춰주는 간단한 파이썬 스크립트예요. 개발자는 이렇게 그 인코딩 관련 어떤 이슈를 해결하는 그런 코딩을 해야 될 일이 드물게 있어요. 그래서 문자 인코딩 개념을 알아야 돼. 파이썬 언어 아는 학생은 뭐 검색해보면 나와. 맥 파일명 한글 깨짐 파이썬 이러면 그게 왜 벌어지는지 요즘 AI가 설명도 해주고 AI가 파이썬 구현도 해주려나? 해주나 본데? 이렇게 구현하면 된다라는 것도 AI가 알려주네. 그러네. 자, 그래서 이런 AI가 설명해 주는 거 이해할 정도로 기본 지식만 있다면, 그 다음에 파이썬 언어만 안다면, 한글명 깨지는 거, 복구하는 거, 구현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뭐 교수한테 제출할 때 여러분이 학생이니까 내가 맥이야. 그러면 맥 한글 파일명대로 제출해도 되지. 그런데 회사인데, 더군다나 여러분이 이제 막 신입사원이나 인턴인데, 딱 봤더니 팀장이 윈도우즈 노트북이야. 그런데 내가 맥에서 작업했다고 그 한글 파일명 그대로 제출하면 팀장이 짜증나겠지. 여러분 신입사원 때 내 노트북이 맥이다. 윈도우즈 팀장한테 파일 뭐 이메일로 보내거나 할 때 한글명 윈도우즈에서 안 깨지게 고쳐서 제출해야 돼요. 그게 예의지. 신입사원 아니면 괜찮아. 신입사원 때는 그런 것도 조심해야죠.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문자 인코딩 이런 이슈를 알아야 돼요. 아무튼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자 인코딩은 이거 두 개예요. UTF-8과 EUCKR. UTF, 맥이나 윈도우즈나 UTF-8 인코딩으로 해도 아까 같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UTF-8이 유니코드 문자 인코딩 중에 하나야. 유니코드 문자 인코딩이 UTF-8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UTF-8이야. 코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UTF-8. 그 다음에 윈도우즈의 한글 문자 인코딩이 EUCKR이고. 자, 외우기 바라고.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문자가 컴퓨터에 저장할 때 그걸 숫자로 저장을 하는데, 왜냐하면 컴퓨터는 모두 다 이진수 숫자로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죠. 그래서 문자도 어떤 숫자로 저장이 되는데 그 문자에 해당하는 숫자가 뭐냐? 그걸 정해 놓은 게 문자 인코딩이에요. 그래서 인코딩마다 한글 가라는 문자에 해당하는 숫자가 인코딩마다 다르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UCKR은 표준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옛날 운영체제 만들면서 정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코딩이고 국제 표준은 유니코드죠. 그리고 ASCII 인코딩도 알아야 되는데 이건 A가 미국 아메리카예요. 아메리카 스탠다드 캐릭터 어쩌고 저쩌고예요. 미국이 옛날에 컴퓨터 만들면서 정한 인코딩이고 미국은 자기 나라 알파벳 몇 개 안 되니까 그 8비트로 문자 인코딩을 만들었어요. 8비트 문자 인코딩. 8비트면 충분하지. 왜냐하면 알파벳 몇 개 안 되니까. 그런데 유니코드는 16비트예요. 왜냐하면 한글, 뭐 일본어, 한자 이런 것도 문자 이제 그 정해야 되니까 8비트로는 부족하지. 그래서 유니코드는 16비트, 아스키는 8비트. 그 다음에 유니코드에 강의노트는 없지만 이것도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유니코드 인코딩은 한 그룹이고 그룹 그 중에서 UTF-8과 UTF-16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건 UTF-8, UTF-16 뭔 차이냐? UTF-8은 저장할 때 보통 메모리에 있을 때는 무조건 문자 하나당 16비트야. 메모리에 있을 때는 유니코드는 무조건 문자 하나당 16비트로 저장을 해요. 그런데 입력 출력을 할 때 좀 달라. 즉 입력 출력이라는 건 파일에 저장할 때 혹은 네트워크로 보낼 때 그때도 무조건 16비트 메모리에 있는 것 그대로 보내고 받는다. 이게 UTF-16이에요. 이게 간단하지. 그런데 UTF-8은 8비트로 저장할 수 있는 건 8비트로 저장하고 대신 그러면 나머지는 그 16비트 8비트로 저장할 수 없고 16비트로 저장할 수 있는 건 유니코드 인코딩을 UTF-8은 8비트로 저장할 수 있는 건 8비트로 저장하고 8비트로 저장할 수 없는 건 16비트로 저장할 수가 이제 없어요. 왜냐하면 8비트, 16비트 이렇게 저장하면 이게 16비트의 앞부분하고 8비트하고 구별할 수가 없어. 그래서 8비트로 저장할 수 있는 건 그대로 저장하고 8비트로 저장할 수 없는 건 대신 24비트로 3바이트로 늘어나요. 그게 UTF-8이야. 그리고 UTF-16은 그냥 전체 골고루 16비트. 그러면 이게 언제 유리하냐면 UTF-16보다 UTF-8이 유리한 경우 한글, 일본어, 중국어 같은 건 거의 없고 알파벳, 숫자, 기호 뭐 이런 것만 있는 그런 문자가 더 많을수록 즉 8비트에 해당하는 문자가 많을수록 UTF-8이 더 용량을 적게 차지하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한글, 뭐 한자 이런 게 더 많다. 그러면 UTF-16이 유리하죠. 즉 소스코드에는 알파벳 숫자가 훨씬 많잖아. 이게 UTF-8에 그래서 코딩할 때는 UTF-8을 이용해요. 그리고 인터넷도 UTF-8을 이용하는 이유가 인터넷 HTML 문서랄지 인터넷으로 오고 가는 것 데이터 중에 알파벳이 많아. 인터넷은. 오케이. 다음에 아까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인터페이스 얘네들은 입출력을 하는데 데이터만 입출력을 해요. 그 데이터를 바이트로 입출력을 해요. 바이트. 그래서 입력 스트림, 출력 스트림은 바이트나 바이트 배열 타입의 데이터만 읽고 쓰고 하는 게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이에요. 그리고 바이트가 아니라 바이트는 숫자죠. 문자나 문자열은 인코딩 개념이 있어야죠.
캐릭터나 스트링 타입은 문자 인코딩이 필요하죠. 그게 어떤 인코딩 문자냐, 이런 인코딩 개념이 들어가요. 인코딩 개념이 들어가는 입출력하는 방법은 뒤에서 따로 배우고, 일단 먼저 배우는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은 문자 인코딩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이트 타입으로 읽고 쓰고 해요. 자, 다형성 구현 잘 공부하기 바라고. 자, 예제 코드. 파일 인풋. 자, 인풋 스트림, 파일 인풋 스트림. 이게 클래스죠. 그리고 부모 타입의 변수. 부모 인터페이스 타입이죠. 변수가. 그리고 이게 파일 경로명.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바이트씩 읽어서 if문 파일의 끝을 찾기 위한, 파일의 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if문이에요. 만약에 파일의 끝이면 이 input stream의 read 메소드가 -1을 리턴해요. 그래서 -1이면 파일에 이미 다 읽었어. 이미 다 읽었고 파일의 끝에 도달한 거예요. 파일의 끝에 도달했으면 브레이크해서 나가야지. 그리고 그렇지 않고 한 바이트 읽었다. 그러면 출력.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바이트씩, 한 바이트씩 읽는 거고 바이트는 숫자예요. 그래서 읽은 바이트를 그냥 이렇게 출력하면 숫자로 출력이 돼요. 바이트는 숫자야. 그래서 파일의 내용이 hello world. 줄바꿈 굿모닝.인데 HELLO 스페이스 WORLD 이런 문자들이 한 바이트씩 읽혔고, 즉 이게 104가 H에 해당하는 문자 숫자예요. H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이거 한 바이트씩 읽지만 이걸 이렇게 구현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강요수가 적자. 자, 이게 인풋 스트림의 read 메소드가 한 바이트를 읽어서 리턴하는 메소드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리턴 값을 바이트 타입의 변수로 이렇게 리턴 값을 받으면 오류예요. 왜냐하면 바이트 값의 범위는 0부터 255이고 바이트 값의 범위는 0부터 255고 read 메소드는 파일의 끝에서 -1을 리턴해요. 그래서 바이트 타입의 변수 값의 범위는 0부터 255이기 때문에 -1을 대입할 수 없어요. -1을 대입하면 에러가 나지는 않아요.
실험을 해보세요. 바이트 타입의 변수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에러가 나지 않고 그 오버플로우, 인티저 오버플로우 문제가 벌어져요. 한번 실험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현해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 요즘 AI한테 물어보면 AI가 자세히 알려주겠지. 아무튼 실험 먼저 해보세요. 이따 왜 그렇게 되는지 얘기해줄게. 그래서 아무튼 리드 메소드는 0부터 255까지의 바이트 값 플러스 파일의 끝에서 마이너스 1을 리턴하니까 리턴 값의 범위가 0부터 255가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255야. 마이너스 1도 리턴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현해야 돼요. 이거 잘 기억하기 바라고. 만약에 여기를 인티저가 아니라 실수로 바이트라고 했으면 이거 무한 루프가 돼요. 왜 무한 루프가 되는지 그것도 고민해 보세요. 여기를 인트가 아니라 바이트라고 바꿔 놓으면 이게 무한 루프가 될 거예요. 왜 무한 루프가 되는지 이따가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일단 먼저 여러분이 고민해 보세요. 실험도 해보고. 즉 이게 바이트 타입의 변수면 if 문이 언제나 false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한 루프지.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을 바이트 타입의 변수에 넣으면 마이너스 1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른 값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실험을 해보면 알아요. 자, 아스키 인코딩은 이래요. 문자. 알파벳 문자 스페이스에 따라서. 자, 그래서 적어도 개발자라면 스페이스 문자의 아스키 코드, 아스키 인코딩에 의한 숫자를 줄여서 그냥 아스키 코드라고 얘기해요. 아스키 캐릭터 인코딩에 의해서 스페이스 문자에 부여된 숫자가 32다. 이 말을 개발자들은 줄여서 스페이스의 아스키 코드는 32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스페이스 아스키 코드 32, 줄바꿈, 이게 LF예요. 줄바꿈 문자 이름이 LF. 스페이스 문자 이름이 스페이스듯이 줄바꿈 문자 이름이 LF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줄바꿈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라인 피드. 라인 피드라는 이름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고 그냥 LF라는 약어만 기억하면 돼요. 오케이. 한글 파일, 다음과 같은 한글 파일로 위 코드를 실행해 보세요. 어떻게 출력되는지. 자, 해봅시다. 여기 지난 시간에 설명해 줬죠. 그 문자 인코딩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여기 한글 인코딩이 보여요. 지금은 EUCKR 인코딩인데 바꾸고 싶으면 클릭해서 Save with Encoding 그 다음에 UTF-8 여기 UTF-16도 있죠. UTF-8 하고 저장. 오케이. UTF-8로 저장을 했고 그리고 파일 인풋 1에서 이걸 데이터 2.txt 파일로 실행을 하면 데이터 1인가? 데이터 1.txt 오케이. 자,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UTF-8 인코딩에서 한글은 3바이트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게 안, 영,
하, 심, 안녕하세요. 이렇게. 메모리의 유니코드는 다 16비트인데 UTF-8 인코딩으로 한글이나 뭐 중국어나 일본어 문자는 3바이트, 그다음에 UTF-8 인코딩에서 영어 알파벳 뭐 스페이스 이렇게 아스키 코드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는 8비트, 아스키 코드로 표현할 수 없는 영어가 아닌 한글, 일본어, 중국어 그런 16비트 문자는 UTF-8 인코딩에서 3바이트로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바이트를 캐릭터로 변환하는 거. 이렇게 그냥 바이트를 캐릭터 타입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건 아스키 코드로 표현할 수 있는 영어 알파벳 숫자 이런 것만 되고 16비트로 표현해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데이터 1에는 굿모닝 헬로 월드 뭐 이렇게 알파벳만 들어있고 데이터 2.txt에는 한글이 들어있죠. 그래서 input, 파일 input 2 이렇게 바이트를 캐릭터 타입으로 변환하는 거. 이걸 알파벳만 들어있는 데이터 1.txt 파일로 실행해 보면 파일 인풋 2 이렇게 영어 알파벳은 아스키 코드 인코딩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바이트를 캐릭터 타입으로 변환하면 잘 저렇게 문자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이 파일을 읽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바이트를 캐릭터로 변환해서 출력했더니 잘 출력이 되죠. 그렇지만 한글이 들어있는 데이터 2.txt 파일은 데이터 2.txt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다. 자 이렇게 제대로 한글 문자로 출력이 안 되죠. 16비트 문자 한글이나 중국어나 일본어 문자는 이렇게 해서 바이트를 캐릭터로 변환할 수 없다는 얘기죠. 간혹 뭐 이클립스나 인텔리제이 창에서는 이 한글이 제대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건 이클립스나 인텔리제이 창이 복구해 주는 거야. 복구해 주는 거지. 일단 어쨌든 저렇게 구현하면 안 돼. 16비트 문자를 캐릭터로 변환할 때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자, 텍스트 파일 쓰기. 파일 아웃풋 스트림. 이렇게 해도 틀린 거 아니에요. 여기 클래스 타입이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고 그다음에 여기 변수 타입도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죠. 당연히 틀린 게 아니야. 맞지? 객체 클래스가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니까 변수도 파일 아웃풋 스트림. 이게 원래 맞기는 하죠. 그런데 객체 지향적으로 구현할 때는 변수 타입을 가급적 부모 타입으로 적어주는 것이 좀 더 객체 지향적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부모 타입의 변수로 호출해야 다양성을 활용한 메소드 호출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급적 변수의 타입, 객체를 만들 때만 클래스 타입을 적어주고 new하고 이렇게 객체를 만드는 게 이거죠. new하고 만들 때 이때만 클래스 타입을 적어주고 그 외에
그 외 타입을 적을 때는 가급적 부모 타입을 적어주는 게 객체지향적이에요. 객체지향적의 뭐 다양성 활용. 그래서 지금 내가 강의 노트 여기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적었었는데 그냥 아웃풋 스트림 부모 타입으로 바꿔주는 게 조금 더 객체지향적이다. 자, 이거 스트링이죠. 스트링이니까 문자열이니까 인코딩 개념이 있고 이 무슨 인코딩이냐? 이게 변수는 메모리에 있죠. 자바 언어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는 그냥 16비트 유니코드야. 문자 하나 자바 메모리는 문자 하나하나가 16비트 유니코드예요. 자바 메모리에 자바 언어의 문자열은 전부 다 16비트 유니코드예요. 이게 자바 언어 표준이야. 그리고 자 이렇게 그 문자열을 바이트 배열, 문자열이니까 바이트가 여러 개죠. 자, 문자열에 해당하는 바이트 배열을 생성할 때 이렇게 문자열.get bytes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면 문자열에 해당하는 바이트 배열 인코딩을 아니까 왜 아냐면 당연히 16비트 유니코드 문자열이에요. 그거 그대로 저렇게 바이트 배열로 만들 수 있고 자, 이렇게 아웃풋 스트림에 한 바이트씩 저렇게 출력, write. 그러니까 인풋 스트림에서 입력을 받는 건 read, 출력을 하는 건 write. 출력을 하면 자, 문자열이 한 바이트씩 이 파일에 저장이 되죠. 그리고 출력되는 문자열은 hello world 줄바꿈 이 줄바꿈이 아까 ASCII 코드 10 LF예요. ASCII 코드 10번 LF. 그다음에 굿모닝 하고 여기는 줄바꿈이 없네. 자, 실행해 봅시다. 여러분 실행할 때 이 경로명을 여러분 컴퓨터에 맞는 경로명으로 바꿔주세요. 예를 들어서 C 드라이브에 템프 디렉토리가 없으면 에러 나겠지. 템프 디렉토리가 있어야죠.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실행했으니까 요 파일이 생겼겠죠. 요 파일의 내용을 여기서 살펴보는 방법은 코드하고 C에 temp data 3.txt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윈도우즈 경로명을 적어줘야 되는데 윈도우즈 경로명은 C 드라이브 밑에 temp 밑에 data 3.txt죠. 그런데 이게 지금 나는 윈도우즈 명령 프롬프트가 아니라 git bash shell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git bash shell에서는 윈도우즈 경로명을 입력하면 안 되고 C 드라이브를 이렇게 입력해야 돼요. C 드라이브를. C 드라이브를 이렇게. 왜냐하면 bash shell에는 드라이브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닉스에 드라이브 개념이 없지. 그래서 맥에도 드라이브 개념이 없죠. 자, 이렇게 입력
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저 파일이 이렇게 열려요, 바로. 자, 열렸는데 헬로 월드 굿모닝 잘 저장됐죠? 자, 그리고 저 이 깃 배시 쉘이나 맥 터미널 사용하는 학생들만 이 팁을 보면 되는데, 지금 여기 요 경우명을 한 번 더 입력, 바로 윗 명령에서 마지막에 입력한 이런 문구를 그 다음 명령에서 또 반복해서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빈번해요. 자, 그때 지금 내가 ls-l 하고 여기서 입력했 마지막 바로 직전에 명령에서 입력했던 마지막 문구를 또 입력하려고 하는데, 그때 팁이 느낌표 달러야. 느낌표 달러가 맥 터미널이나 아니면 git 배시쉘에서, 이게 배시쉘의 기능이에요. 느낌표 달러, 이게 직전에 입력했던 명령의 마지막 문구라는 게 느낌표 달러야. ls-l 하면 파일 목록을 보여주고, 요 파일의 목록을 보여달라는 명령이죠. ls-l. 느낌표 달러니까 요거. 즉, 이 명령이 실행된 거예요. 왜 실행했냐면, 사이즈가 궁금해서. 26바이트래. 26바이트. 그러면 문자 하나당, 메모리에 있을 때는 이게 자바 언어의 문자일은 16비트 유니코드라서 자바 캐릭터 하나하나가 자바 16비트야. 자바 메모리는 문자 하나하나가 다 16비트예요. 16비트 유니코드예요. 자바 메모리는. 그런데 이 get bytes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할 때 저장 결과가 26바이트래. 그러면 이거 문자 하나하나를 8비트로 저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ASCII 코드 인코딩으로 저장된 거예요. ASCII 코드 인코딩으로. 자, 이렇게 저장했더니 지금 요 저장된 데이터 3.txt 파일이 생겼는데 ASCII 인코딩으로 만들어졌어요. 왜 ASCII 코드 인코딩인지를 아느냐면 파일의 사이즈가 26바이트래. 그런데 여기 문자 숫자 세보면 26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나 12, 줄바꿈 문자까지 13. 그 다음 밑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마지막 줄에는 줄바꿈 문자가 없으니까, 여기 마지막 줄에는 줄바꿈 문자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13개, 첫 줄 줄바꿈 문자까지 13개, 두 번째 줄 줄바꿈 문자 없고 그냥 13개. 그래서 26개의 문자인데 파일의 크기가 26바이트래. 그럼 문자 하나당 1바이트니까 ASCII 코드 인코딩으로 저장된 거죠. 자, 한글 문자를 이렇게 한글로 수정해서 실행해서 저장해 보고 파일 크기가 몇 바이트인지,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한글 파일을 열면 여기 밑에 여기 인코딩이 뭐라고 알려주죠. 무슨 인코딩으로 저장되었는지, 한글은 안 깨지고 잘 저장되는지, 요 코드 그대로 파일 아웃풋 1 코드 그대로 한글을 저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습을 해보세요. 실습을 하고 10시 5분까지 쉽시다.